안녕하세요. 저는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자라면서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기에 살면서 평생 저에게는 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시궁창으로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해뜰 날이 왔고 기적도 찾아왔어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고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캄캄한 터널 같기만 했던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도 저도 여느 귀한 자식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해주신 아버지와 자상한 엄마, 그리고 저와 4살 터울이 나는 남동생까지 우리 4 식구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어린 저에게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저를 약 올리려고 하는 남동생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을 뿐이었지 먹을 것, 입을 것 고민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5학년쯤 됐을 때 이모가 직장 때문에 저희 집에서 살게 됐고 조카인 저희를 예뻐해주는 이모와 함께 사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언니,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지? 저녁은 내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래,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 데워서 먹으면 되니까 조금만 수고해주라. 수고는 무슨, 당연히 내가 해야지. 오랜만에 모임일 텐데 잘 놀다 와. 고마워. 세영이, 세진이 이모 말 잘 듣고 있어. 아빠 퇴근하고 곧장 오신대. 응, 엄마 잘 다녀와. 할머니 댁도 외할머니 댁도 저희 집에서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디 맡길 곳이 없어서 엄마는 개인적인 약속도 잘 못 잡고 혹시 나가게 되더라도 금방 집에 오곤 했어요. 동생이 저랑 나이 차가 있어서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는데 마침 이모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엄마도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모는 예쁘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우리랑도 잘 놀아주고 저희 아버지와도 편하게 지냈고요. 엄마가 술을 못 마셔서 늘 아버지와 맞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모였고 그래서 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가끔 둘이서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엄마, 이모는 어디 있어? 아빠랑 같이 치킨집에. 아빠가 치킨 튀겨온대. 와, 진짜? 아싸, 내가 닭다리 먹어야지. 누나, 나도 먹을 거야. 닭다리 2개잖아.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신난다.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가끔 전기구이 통닭을 사올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동생이랑 저는 신이 나서 아빠를 눈 빠지게 기다리곤 했어요. 먹성 좋은 우리들 때문에 통닭도 매번 2마리씩 사오셨고 그런 날은 정말 배 터지게 고기를 먹었어요. 입술에 번들번들 기름을 묻히고는 양손에 비닐장갑을 하나씩 끼고 경쟁하듯이 뜯었죠. 그때 그 전기구이 통닭이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가끔 그 맛이 떠올라서 사 먹어보기도 하는데 그때 맛이 나지 않아요. 세월이 흘렀고 예전과 많은 것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모가 아빠를 마중 나가는 날에는 집에 돌아온 이모 입에서 술 냄새가 났었어요. 아빠랑 가볍게 한잔하고 왔다면서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선 수다도 많아지죠. 엄마는 술도 잘 못하면서 형부 따라 마신다고 잔소리를 했고 기분 좋은 이모는 그런 엄마를 보며 배시시 웃고는 말았어요. 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그저 웃고 계셨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맛있게 치킨을 먹었어요. 학교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식탁에서 울고 계셨어요. 꺽꺽거리며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 다가갔더니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또 통곡을 하셨죠. 엄마에게 왜 우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하신 엄마. 영문도 모르고 그저 엄마를 달랬고 잠시 뒤 울음을 멈춘 엄마는 별말 없이 간식을 챙겨주시곤 안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2 사람 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구역질 난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내가 실수한 거야. 실수라고. 이게 실수라고 덮을 수 있는 일이야?
형부, 저는 실수 아니에요. 서재, 저 형부 사랑해요. 언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진심이라고요. 자. 이모의 말에 엄마는 이모 따귀를 때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형부랑 어떻게 잘 수가 있냐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언니,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자꾸만 형부가 좋아지는 거 어떡해? 나도 힘들었어. 내 자식들이 살고 있는 내 집에 살면서 내 남편이랑 그 짓을 하고 너희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술 먹고 실수한 거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이 손 치워. 더러워. 더러워, 인간아. 여보, 너랑 나 반쪽짜리 핏줄이라고 이러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몰랐어? 너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 피고 데리고 온 애잖아. 너 그거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야? 그래, 진짜야. 그래도 그동안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너 하는 짓이 딱 네 엄마 닮았구나. 정말 소름 끼친다. 어쩜 이런 걸 다 담을 수가 있어? 거짓말 하지 마. 화난다고 그런 막말하지 말라고. 진짜야. 너네 엄마 상간녀야, 상간녀. 하지 마. 동생과 저는 싸우는 소리에 방 안에서 이불을 꼭 쥔 채 있었지만 밖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엄마가 우는 소리, 아빠가 사과하는 소리, 그리고 이모가 절규하는 소리까지 모두 다 들렸죠.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모와 아빠가 엄마한테 큰 잘못을 했다는 건 알 수 있었고 낯선 엄마의 목소리에 저와 동생도 울고 있었어요. 그 밤 결국 엄마는 밖에 나가셔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을 챙기며 학교를 다녔지만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아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고요. 다행히 며칠 뒤 엄마는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행 가방을 열고 짐을 싸는 모습에 저와 동생은 울음이 터졌죠. 엄마 어디가? 엄마 가지마, 가지마. 세영이, 세진이 울지마. 눈물도 그쳐. 엄마 화 많이 났어? 나랑 세진이랑 말 잘 들을게. 엄마 힘들게 안 할게. 그러니까 나가지마. 어? 엄마 진짜 말 잘 들을게. 학습지도 빼먹지 않고 할게. 나가지마. 세영아, 세진아. 엄마는 저희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우리 세 명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죠. 엄마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겨우 진정을 하고 엄마는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엄마가 자주 해주셨던 감자국을 끓여서 저와 동생에게 주셨죠. 반찬 투정 안 하고 밥 잘 먹으면 엄마가 나가지 않고 있을까봐 동생이랑 저는 군만 하고 맛있게 밥 한 그릇 뚝딱 비웠어요. 그러는 사이 아버지가 오셨고 엄마를 발견하시곤 곧장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세영 엄마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 진짜 잘못했어. 반성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한 번만 봐줘. 어? 실수라고? 그래, 나도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 있지. 지금까지 살면서 나 이런 거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어? 아니, 나 너 용서 못해. 지금도 밤에 자려고 눈 감으면 너희 둘이 붙어있는 장면이 떠올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내 동생이 그럴 수가 있어? 딱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그것도 술 때문에.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처제도 집에서 나갔고. 난 안 되겠어. 없던 일로 못해. 나는 이혼해줘. 여보. 나는 너 절대로 용서 못해. 결국 엄마는 다시 짐을 싸서 나가버리셨어요. 저와 동생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뿌리치고 가셨죠. 그리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리시고 아버지는 절망하셨어요. 반주삼아 드셨던 술을 폭주하기 시작하셨고 하루도 술을 드시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술 때문에 출근도 못하는 날이 자꾸만 생겼고 출근했다가도 조퇴를 하고 집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결국 얼마 못 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집에 하루 종일 있게 된 아버지. 여전히 술병을 손에 쥐고 사셨고 식사도 잘 챙기지 않으셨어요. 이모도 집을 나가고 살림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요리를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고작해야 라면 끓이는 정도. 친했던 동네 이모들이 챙겨주는 반찬이 있을 땐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라면 아니면 컵라면이었어요. 누나, 또 라면이야? 어제 먹은 미역국은 없어? 어제 다 먹었어. 라면에 계란 넣어줄게. 면 먹기 싫으면 밥에 말아줄까? 라면 먹기 싫은데. 내일은 김이랑 참치 사올게. 오늘은 이거 먹자. 어? 알았어. 한창 클 나이에 라면을 주식 사와 먹었어요. 매일 먹는 라면이 질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미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셨고 당연히 우리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모두 나와버린 사람처럼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간 아버지. 아버지마저 어찌 될까봐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술 때문에 일을 구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있는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살던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갔다가 또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로 살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월세 낼 돈도 없어서 보증금으로 월세를 메우면서 지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했기에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걸로는 집에 생활비로 쓰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돈을 벌지 않으셨어요. 없이 살아도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할 거고 그러면 살기가 더 나을 거라고 희망도 가졌고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도박장에 놀러 가셔선 사치에 손을 대신 거예요. 정말 가지가지 다 하고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안 남긴 어느 날 알바비를 받아서 오랜만에 고기 반찬 해주려고 돼지 주물럭거리를 사서 집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주물럭에 넣을 야채를 다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아버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안 계신데 누구세요? 아, 네가 세영이니? 우리 네 아빠 친구야. 문 좀 열어줄래? 아버지 친구분이요? 그래, 아빠랑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먼저 도착했나 보다. 네, 잠시만요. 낯선 목소리라서 경계를 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랑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 겁없이 대문을 열고 말았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쳤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아버지 친구 맞아요? 우리? 맞지, 네 아빠 친구.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내가 너네 아빠한테 돈도 빌려줬는데. 그래요? 저기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버지 집에 안 계세요. 아니야, 이왕 들어왔는데 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저기 정말 나가주시면 안 돼요? 아이, 왜 울고 그래? 우리가 뭘 했다고? 뚝해, 뚝.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얼굴이 하나같이 황상궂고 까만 정장 차림으로 온 모습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버지께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대충 무슨 일인지 감이 왔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계속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세영아, 왜 문을 열어놨어? 야, 이사장, 이제 집에 오나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여기 왜 왔어? 어딜 도망가? 야, 잡아!
살려줘. 나 살려줘. 우리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대? 이 집은 애비나 딸년이나 겁부터 먹고 그래? 재미없게. 제발 이러지 마. 내가 곧 돈 갚을게. 꼭 갚을게. 살려줘.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한대? 근데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 이자도 못 내면서 어떻게 갚냐고. 자꾸 이러면 이자에 공 하나 더 붙는 건 금방이야. 믿어줘. 갚을게. 갚을 수 있어. 요리조리 자꾸 도망가니까 이러잖아. 딸년이라도 담보로 잡아놔야겠어? 안 돼. 안 돼. 제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있는 걸 뻔히 봤으면서 아버지란 인간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큰 애정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위험할 상황에선 부정이 발휘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먼저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 모든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던 저는 너무나 서운했어요. 아버지께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두려움과 서운함으로 제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사채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몇 차례 때리더니 곧 머리를 붙들고 경고를 했어요. 이자라도 제때 안 갚으면 아버지 몸속에 있는 장기라도 대답하겠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덜덜 떨면서 돈을 갚겠다고 했고 그들은 장기도 모자라면 저도 데려가겠다며 엄포를 놓고 드디어 집을 나가더군요. 그 사람들이 집 앞에 나가는 걸 보고 얼른 뛰어가 문을 잠궜어요. 부수려면 발차기 한 번에 떨어져 나갈 대문이었지만 굳게 잠그고 나니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아버지는 얼마나 쫄았던지 바지 실내까지 하고선 비틀비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요. 동생이 없을 때 그들이 다녀가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사춘기라 욱하는 눈빛이 보일 때가 있는데 혹시나 마주쳤다가 시비라도 걸면 죽도록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럴 일 없이 끝이 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 그 빚을 다 얻지 않은지 걱정이 참 많이 됐어요. 보아하니 겁주르고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수라도 내야 할 텐데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성인이 되었다는 거. 이제 어디라도 취직해서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취직부터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식을 하기도 전에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저는 급한 대로 마트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마트 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생활용품점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동생이랑 아버지 먹을 거 챙기고 목욕탕으로 갔어요. 목욕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마감 후에 청소 일을 했는데 일이 끝나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잠시 눈 붙였다가 또 6시에 일어나 동생 아침 챙겨주고 마트로 출근을 했죠. 너무 피곤한 하루였지만 힘들다고 응석 부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집에서 긴장하며 지냈어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죠. 너무 몸이 힘들 땐 믹스 커피를 한 잔씩 타서 마셨는데 뜨거운 커피 한 모금에 문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땐 분명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낮과 밤처럼 너무나 달라진 내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이모가 우리 집에서 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다른 모습일까?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집에 나가지 않았다면 나도 친구들처럼 대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앞다른 골목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기만 한 인생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신세 한탄도 잠시뿐. 다시 몸을 움직여 일을 하며 앞에 닥친 상황만 생각했어요. 그냥 무너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성인이 되지도 않은 동생도 건사해야 했고 비록 딸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아버지지만 내 아빠였어요. 이제는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병든 아버지도 제가 돌봐드려야 했어요. 그러니 힘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그들이 와서 돈을 받아갔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것만 알기에 마트 월급은 봉투째로 몽땅 가져갔고 그나마 밤에 목욕탕에서 일하는 월급은 뺏기지 않고 우리 가족 생활비로 쓸 수가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주 요긴한 돈이었죠.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서 홀로 솔질을 하며 청소해서 번 돈 50만 원. 그 돈이 우리 가족 한 달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모자랐죠. 많이 모자랐어요. 돈이 더 필요했지만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저에겐 없었어요. 몇 달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을 해서 멍한 표정으로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마당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아버지는 누구에게 맡기려 있는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온몸에 먼지투성이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누가 이랬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세진아, 집에 아버님 이렇게 쓰러져 계셨어. 얼른 구급차 불러. 병원부터 가자, 얼른. 알았어, 누나. 동생이 119에 전화를 걸어 곧 구급차가 왔고 우리는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머리에는 두피가 찢어져서 출혈이 있었고 몸에 타박상이 있지만 장기들은 무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생명에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어디서 또 이렇게 맞았는지 원망이 됐어요. 왜 자꾸 이런 일만 생기는지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겨우 눈을 뜬 아버지께 모진 소리를 했고요. 대체 누구랑 싸우신 거예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하길래 맞고 다니냐고요? 너는 아픈 애비한테 할 말이 그게 다냐? 어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지금 사는 걸로 보여요? 아버지 때문에 월급도 다 뺏기고 잠도 못 자고 지낸 제가 안 보이세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아버지는 울면서 퍼부는 제 얼굴을 보며 화난 표정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제 피어날 내 인생 시궁창에 곤두박질 친 장본인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외면하고 싶었어요. 병원에 입원시켜두고 집에 와버렸죠.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병원 입원이라니 우리 형편에 보험도 없는데 또 제 어깨에 짐을 지우는 아버지였어요. 병원을 태어난 아버지는 한동안 얌전히 지내셨어요. 술도 드시지 않았고 무슨 일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도 매일 나가셨고요. 저녁에 집에 오신 아버지 옷을 보면 먼지가 뿌옇게 묻어있게 아마도 공사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일당 받으신 돈도 주셨는데 막노동이라 그런지 제법 돈이 됐어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죠. 비상금이라도 있어야지 싶어서 사채업자들에게 안 뺏기기 위해 땅을 파서 깊숙이 묻어뒀어요. 이렇게만 살아도 좋겠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지 않으니 큰 소리 날 것도 없었고 집안도 조용조용했고요. 여느 집들처럼 우리 집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금씩 희망이 생기더군요. 제발 이대로만 지낼 수 있기를, 아버지가 이대로만 지내주시기를. 그럼 언젠가 빚도 갚을 것이고 저도 동생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이 되시듯 제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요. 누나, 아버지 어디 갔어? 모르겠어. 오늘 공사장에 일하러 가신다고 나가셨는데 왜 연락이 안 되시지? 또 어디서 술 먹는 거 아니야? 설마 요즘 술도 안 드시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셨잖아. 그 인간 술보러 터졌지 뭐. 어쩐지 잘 참고 지낸다 했어. 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도 이제 졸업이야. 졸업하고 나면 나 이 집구석 나갈 거야. 나는 누나처럼 그 인간 옆에서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나중에 얘기하자. 너하고 이런 신랑이 할 힘도 없다. 나갔다 올게. 어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미칠 것 같다고. 친구 집에서 오늘은 자고 올게. 누나도 그 인간에 관심 끌어. 누나 인생 살라고. 언제까지 삥 뜯기면서 살래? 바보 멍충이. 세진아. 고등학생이 된 동생은 가슴속에 불만이 많았어요. 어릴 땐 겁도 많고 순진한 애였는데
동생도 답답한 마음에 그러겠지만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어요. 친구 만난다며 동생이 나가고 그 밤 아버지를 계속 기다렸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젊은 때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종종 있었지만 나이가 드시고는 늦어도 집에 꼭 들어오셨는데 갑작스러운 외박에 걱정이 쌓여갔어요. 다음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왔지만 여전히 빈집이었어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고 아버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시간만 흐르고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이상한 건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그 달에 제 월급을 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매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월급 날마다 돈을 받아갔는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수상해서 핸드폰에 남아있던 연락처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김세영이요. 김세요? 아, 왜 전화했어? 왜 이번 달에는 월급 안 가져가요? 월급? 이제 우리 안 줘도 돼. 왜요? 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 골 때리네. 돈 안 줘도 된다고 해도 뭐라 해? 몰랐어? 아가씨 아빠가 돈 다 갚았는 거. 돈을 다 갚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가 무슨 돈으로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어쨌거나 우리 쪽 돈은 다 갚았으니까 이제 볼 일 없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안 오시고.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상한 여자네 진짜. 우리 이제 볼 일 없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끊어. 잠시만요. 아버지가 돈을 다 갚았다며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묻고 싶었지만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어요. 대체 무슨 돈으로 그 큰 돈을 갚은 건지, 게다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건지 의문점 투성이었지만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지금까지 실종 상태로 계세요. 경찰서에도 수시로 찾아가고 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은 죄다 찾아봤지만 하늘로 솟은 것처럼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감에 사채빚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이 파고들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실종된 거라고만 생각하며 기다릴 뿐이죠. 동생과 둘이 남은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어요. 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우리 가족. 힘이 없는 우리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동안 힘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매일이 계속되어도 가족이라서 악착같이 버텼던 건데 아버지의 실종으로 바람빠진 풍성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애를 쓰며 유지하고자 했던 우리 가족. 제 힘으론 역부족이었는지 이제는 동생과 저만 남았죠. 문득 엄마를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릴 적 우리를 두고 이혼을 하신 엄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싶지는 않은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매정한 엄마. 이제 남은 부모님은 엄마밖에 없는데 내가 찾아가도 되는지, 혹시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 내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정말 답도 없는 고민을 혼자서 계속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마음이 화한 와중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작은 전세를 하나 구하게 됐어요.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허름한 집이었지만 전세라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힘이 나는 그런 집이었죠. 전세를 구하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교도관들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는데 그 안에서 재수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재수자들이 모자이크로 비치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차라리 감옥이라도 들어가셨다면 어쩌면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아버지였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였어요. 엄마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를 버렸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저희 곁에 계주셨죠.
밥 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있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교도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게 힘든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나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그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생각이요. 사실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갱생을 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진정 어린 진심이 있다면 혹시나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교도관 시험을 보기 위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문제집을 들고 공부를 했어요. 뒤늦게 공부한다고 설치는 저를 보며 동생이 한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에 매달렸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책과 담을 쌓았던지라 많이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파고 또 팠어요. 그렇게 시험 준비를 했고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낙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낙방했죠. 그러다 네 번째 도전에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됐어요. 우와, 누나 진짜 대단하다. 결국은 해내네? 어때?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지? 나는 진짜 누나 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성 하나는 나도 인정. 나도 솔직히 믿기지 않아. 내가 공무원이 되다니. 이제 정년까지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다. 나도 공무원 공부해볼까? 네가? 누나가 있는데 나라고 못해? 나도 한 근성 있거든. 뭐든 해. 뭐든 공부해봐. 누나가 응원할게.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동생이었어요. 이것저것 딴에는 해본다는데 오래 하지를 못하고 금세 그만두는 동생이었죠. 그 모든 게 어릴 때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줘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저처럼 공무원이 되보겠다는 말에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봤는데 시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환경미화원 일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비록 길거리를 청소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평생 직장이잖아요. 자기만 성실하게 한다면 가족 꾸리고 사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았어요. 동생도 제 권유해보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교도관이 되어서 첫 출근하는 날, 기숙사가 없는 곳이라 인근의 원룸을 구해 살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공장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일만 하다가 제복을 입고 출근을 하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근무지 특성상 분위기가 엄숙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죠. 첫날부터 군기가 꽉 잡혀서 선임이 가르쳐주시는 사항들 잊지 않으려고 메모하며 열심히 지도를 받았어요. 오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겨우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며 긴장을 풀게 됐는데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서 근육통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짧게만 느껴지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바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작업시간이라 이동을 하는 재수자들과 마주치게 됐어요. 범죄자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며 서 있는데 재수자 한 명이 제 팔을 갑자기 잡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 교도관님, 여쭤볼 게 있는데. 그야말로 돌발 행동이었어요. 이동을 통제하고 있던 교도관들이 제압을 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놀란 저는 저를 붙잡았던 재수자를 쳐다봤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붙고 말았어요. 엄마. 네. 재수복을 입고 나이가 들었지만 틀림없는 우리 엄마였어요. 21년 전 나와 동생을 두고 집을 떠났던 우리 엄마.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엄마를 감옥에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교도관에게 통제를 받던 엄마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자꾸만 저를 돌아봤죠.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저처럼 울고 있었어요. 김교도, 왜 그러나? 저기 부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 잠시만 시간을. 진정을 할 수 없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엄마를 그곳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부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저의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부장님도 놀라셨죠.
저는 면담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어요. 출근 첫날부터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 테지만 일에 집중하려면 엄마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죠. 다행히 부장님은 배려를 해주셨고 엄마와 단둘이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면담실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 되어 있었어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하고 싶고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면담실로 들어오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고 그저 엄마의 얼굴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 컸네. 근데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야. 엄마는 나이가 많이 들었네. 이제 쭈글쭈글하지? 흰머리도 많고. 왜 여기 있는 거야?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곳에서 나를 만나? 그래, 엄마가 원망스러웠지? 너희 버리고 갈 땐 언제고 결국 이 모양으로 여기서 지내고 있다니. 너는 이렇게 잘 돼서 교도관이 됐는데 나랑 세진이 정말 힘들게 살았어. 엄마 알아? 힘들었겠지. 네 아버지는 잘 있니? 아버지 실종되셨어. 뭐? 면담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살아온 이야기를 짧게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내가 죽이려냐? 너희들을 그렇게 두게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세영아. 울지마.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우는 거야. 어쩜 한 번에 연락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나랑 세진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어쩜 엄마가 그러냐고. 나도 살기 힘들었어. 잘 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놈이 사기꾼이었어. 자기가 사기치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버리고 갔으면 더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왜 여기서 수갑 차고 있냐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느꼈어요.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죠. 엄마 없이 산 지난 세월이 너무 한이 되어서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해서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폭발을 했어요. 하지만 시끄럽게 할 수는 없었어요. 꺽꺽 눈물을 쏟아내며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낳아놓고 엄마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머리를 숙여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눈물만 흘렸죠.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제 동생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일하면서 엄마를 모른 채 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려 엄마와 마주치지 않는 구역으로 배정을 받았고 엄마를 외면하며 업무를 익히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3개월 뒤 동생에게 엄마의 존재를 알려줬습니다. 동생에게 숨길까 했지만 하나뿐인 엄마잖아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제 말을 들은 동생은 깜짝 놀랐고 얼마 뒤 엄마의 면회로 왔어요. 동생은 면회 자고 철장 밖에 있고 그 건너 엄마 감시하는 교도관으로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 공간에 같이 있는 모습에 참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자식을 앞뒤로 두고 죄수복을 입은 엄마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눈물만 흘리셨어요. 화가 잔뜩 난 동생은 입술을 깨물며 엄마를 노려봤고요. 세진아, 정말 멋있게 잘 컸구나. 누나가 오라서 온 거야. 절대 아줌마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이렇게 얼굴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 겨우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우리 버린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나랑 누나랑 버리고 갔으면 잘 살지. 고작 깜빡해서 살면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고. 엄마 정말 대단하다.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 동생도 어느새 눈물을 흘렸고 저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사과와 용서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끊을 수 없는 가족. 엄마가 잘못을 했지만 저와 동생은 용서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엄마니까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저는 엄마에게 취사할 때까지 얌전히 잘 지내자고 했어요. 사기 전범으로 3년의 형을 받고 들어온 엄마는 출소까지 1년이 남아있었고
그동안 분란 없이 형을 잘 마치고 출소하자고 했어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고요.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저도 일을 배운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출소를 했고 동생과 함께 살게 됐어요. 엄마는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우리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저는 또 한 번 엄마를 믿어보자 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동생이 환경미화원에 합격을 했어요. 동생 역시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을 계속해서 합격을 했죠. 환경미화원이 의외로 경쟁률이 높아서 겨우겨우 합격한 거예요. 엄마는 공장 식당에 취직을 하셨어요. 주방 보조로 들어가셨는데 일이 힘드실 텐데도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이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엄마는 저랑 동생이 결혼하면 결혼 비용을 엄마가 해주고 싶다시며 돈을 모으고 계신데 글쎄요. 동생은 몰라도 제가 결혼을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식을 낳아서 책임을 진다는 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노년에 외롭더라도 저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교도관들은 저의 이런 각오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얘기해주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이렇게 기구한 각오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제가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화 사연들 들어보니 또 의외로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엄마는 찾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실종 상태세요. 동생은 어디서 돌아가신 게 맞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어디선가 건강히 살아계실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실종자 명단에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 사연이 방송되면 아버지가 연락이 오지 않으실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속 시끄러운 남의 가정사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